여하튼 지금 보면 한미 정상회담, 한일 정상회담 분위기가 매우 뜨겁습니다. 오늘 아침에 나온 여론조사도 보니까 상당히 여론이 많이 좋아지고 있어요. 호전되고 있습니다. 자, 잘했다가 53.1%고 그다음에 성과가 있었다가 60.7%예요. 네. 어떻게 봐야 됩니까? 야, 이런 압도적인 지지라는 것은 이재명 대통령이 정말로 트럼프라는 강적을 만나서 정정당당하게 어떻게 보면은 아첨하지 않으면서도 상대방의 그 동의를 끌어내는 화술과 자세를 보였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고, 결국은 많은 분들이 이거를 가리고 비공개로 한 다음에 나중에 사후 설명을 한 게 아니고 이재명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오버오피스에서 만나는 장면을 생중계로 보고 내린 판단이라는 게 중요한 것인데, 결국은 이재명 대통령이 그만큼 준비를 차분히 했고 국민들이 동의할 만한 결과물을 내놓았다, 이렇게 평가하는 것 같습니다. 자, 김용민 님이 쿠팡에서 15,800원을 받은 구매처 비밀로 한 게 특정사 지금 이게 어떻게 된 거예요? 예. 그리고 또 이 얘기도 하네요. 이게 시간이 안 돼서 구경 기자님 구독만 하고 있는데 좀 봐야 되겠다. 다시 보기 봐야 되겠다. 이제 이런 의견들. 제가 여기서 확언 드릴 수 있는 건 쿠팡에서 산 건 아니다. 쿠팡에서 사진 않았다. 여하튼 지금 한미 정상회담 소식들이 계속 들어오고 있는데 지금 굉장한 성과가 있는 것 같고요. 그러니까 저는 이런 걸 느낍니다. 대한민국의 위상이 옛날에 식민지 겪었고 군사독재 겪었고 민주화운동 세게 했고, 사실 이 기반은 독립운동에 기반하는 거죠. 일제의 을사늑약으로 120년 전에 우리가 나라를 뺏겼지만 끊임없는 독립운동의 역사를 가지고 말도 안 뺏기고, 그렇죠? 창씨개명했지만 이름도 우리가 그대로 쓰고, 문화도 우리가 다 지키고 우리 말과 글과 어를 지키면서 끊임없이 민주화 투쟁을 한 결과 빛나는 민주주의를 유지하고 세계에서 이런 나라가 없다. 저 그냥 자부심. 그럼요. 산업화와 민주화를 동시에 이룬 나라라고 하는 것은 사실 한국이 유일하고요. 이제 그런 점에서 우리가 충분히 자부심을 가질 만하고 역사에 기록될 만한 우리의 성취라고 하는 점에서도 더욱더 윤석열이라는 자가 펼쳤던 계엄이라고 하는 게 괘씸하고 용서할 수 없다는 생각이 드는 게, 그 지금 몇십 년 동안 좀 우리가 발전시켜왔던 그 역사라 단 하나의 결정으로 뒤엎으려고 했던 거잖아요. 그조차도 저희가 3시간 만에 제압을 하긴 했지만 몇 시간 만에 제압을 하긴 했지만, 그러니까 정말 충분하게 자랑스러울 만하고요. 그러니까 사실 뭐 지금 이재명 대통령의 성과만이 아니라 그 문화적으로도 사실 경제 그리고 사회 발전 다음에 오는 것이 문화적인 어떤 소프트 파워인데, 그런 것들도 이제 캐대헌의 어떤 열풍으로서 충분하게 우리가 지금 얼마나 정점에 가 있는지를 알고 있기 때문에 정말 중요한 시점이고 지금 더 한 단계 올라가야 된다, 이런 말씀도 드리고 그렇습니다. 싶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진짜 너무 자랑스러운 거예요. 맞아요. 그러니까 기죽지 않고, 큰 나라에 기죽지 않고 당당하게 우리가 할 말들 다 하면서 자신감 뿜뿜. 그리고 이제 국제사회가 저는 대통령 그 얘기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CSIS 연설에서 이제는 한국 민주주의를 이제 세계가 주목해야 된다. 그러면서 이제 또 자꾸 교정을 하게 돼요. 2024년을 1924년이라고 잘못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저는 이게 대한민국의 자부심을 가지고 세계 국제사회에서 당당하게 나가도 되겠다. 전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것도 그렇고 어제 이제 많은 우리 국민들이 탐복했던 부분은 그 최악의 상황이 사실은 회담 전에 발생을 했거든요. 트럼프가 트루스 소셜에다가 숙청과 혁명을 운운하면서 대한민국 상황이 우려된다고 말을 했는데, 그 상간에 어떤 일들이 많이 있었겠습니까? 결국은 대통령이 트럼프를 만나가지고 어떤 행위를 할 것인가, 어떤 언사를 할 것인가 굉장히 중요했는데, 그 문제를 굉장히 압축적으로 풀어냈고 단시간 안에 트럼프의 동의를 얻어내는 기술을 보여줬다. 흡사 트럼프가 이재명 같았다. 무슨 얘기냐면은 이재명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을 만나기 위해서 그 전에 거래의 기술이라는 그 1987년도의 책을 여러 번 탐독했다고 했는데 트럼프 같은 행동을 보여줬다. 왜냐하면 그 책에 나오는 가장 중요한 대목이 늘 최악의 경우를 예상하라라는 거예요. 그 최악의 경우를 트럼프가 보여줬는데 슬기롭게 극복하는 것을 보고 트럼프 스스로도 야, 이재명이 리틀 트럼프다, 아니다. 트럼프보다 나은 사람일 수도 있다. 이런 확신을 하게 된 게 아닌가 생각이 들 정도로 대처가 굉장히 유려했다. 국민들이 탐복했다. 준비된 지도자라고 느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저는 CSIS 연설 끝난 다음에 이제 질의응답 과정에서 그 얘기가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자기가 트럼프 책을 꼼꼼히 읽었다라고 하면서 마지막 말미엔가 그런 내용이 나온다는 거예요. 저는 그 책을 읽지 않았는데 거기에서 지금 말씀하신 그 대목과 함께
망하게 하진 않는다 트럼프가 완전히 그렇기 때문에 자기는 그런 믿음이 있었다. 근데 뭐 돌아와서 또 얼마나 많은 에피소드가 있겠습니까? 그리고 돌아오는 기내 기자 간담회에서 또 많이 얘기를 할 텐데. 어제 저는 그 정구승 변호사 한 얘기도 굉장히 유의미했다고 맞아요. 그러니까 유튜브 생방송으로 단련된 그러니까요. 사람이기 때문에 그게 전혀 얼거나 쫄지 않아. 안 쫄아 그런 상황이었던 것 같다. 그러니까 그리고 이제 어제 소위 말하는 대통령이 헤드라인을 뽑아주지 않았습니까? 피스메이커, 페이스메이커. 그러니까요. 그런 식으로 제목이 될 만한 이야기들을 함으로써 굉장히 좀 길을 이제 저희를 끌게 만들었는데, 그러니까 사실 피스메이커라고 하는 것은 이제 과거 임동원 전 장관이 본인 저서에서 맞습니다. 제목으로 써가지고는 유명해진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한반도의 피스키퍼가 아니라 이제 메이커로서까지 역할을 하겠다라고 하는 것인데, 그러니까 사실 어제 그 메시지가 굉장히 좀 전환적이라고 하는 것이 그 역할을 우리가 아니라 트럼프한테 양보함으로써 트럼프가 피스메이커가 되고 나는 페이스메이커로서 보조하겠다라고 하는 식의 이야기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어떤 면에서는 전환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잘 만들어간 정말 준비가 잘 돼 있는 어떤 메시지라고 느껴졌고요. 그런 차원에서 향후에 더 기대하게 만든다. 물론 뭐 지금 성과가 아직까지 가시적이지 않다라고 비판하시는 분들이 계시긴 합니다만은 첫 회담이기 때문에 그건 당연한 것이고요. 그러니까 이제까지 저희가 누차 말씀드렸지만 트럼프와의 첫 회담에서 기가 눌려가지고 망친 수많은 정상들을 보지 않았습니까? 그런 거에 비하면 이 첫 데뷔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의미가 있다라고 하는 건 충분히 평가해야 되는 것 같고요. 거기에 대해서는 사실 보수 언론이라고 할 수 있는 문화일보라든지 조선일보조차도 사설에서 문화일보 사설은 뭐냐면요. 두 정상의 회담이 대체적으로 성공적이었다고 평가할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했고요. 문화일보가? 사설이 첫 문장이 그거예요. 그리고 조선일보 같은 경우에도 마지막 문장이 뭐냐면 그 예측 불가 트럼프와의 첫 만남을 무난하게 소화해낸 것으로 평가받을 만하다. 큰 고비를 잘 넘겼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만 긁으라고 하세요. 이제. 그러니까 굉장히 뭐 성과에 대해서는 뭐 이렇게 향후 계속 봐야 되겠지만 첫 만남을 이렇게 깎아내리는 건 사실 국민의힘처럼 좀 굉장히 좀 편향되어 있는 이야기다. 맞습니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 모자라요. 나경원 의원도 그렇고 김문수 후보도 그렇고 그 촌각을 참지 못해가지고 그 사이에 망해라 누가 보더라도 그리고 나서 낸다는 메시지가 그 형편없는 소리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분들의 그런 주장을 국민들이 귀담아 듣지 않는다. 이제 정신 차려야 되는데 여전히 미몽에 사로잡혀서 뭐 이따 우리가 얘기를 하겠지만 이제 그런 식의 정치 행태가 통하지 않는 시대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친일 하고 있는 양상이랑 비슷한 그 시대의 지식인 같은 행태다라는 비판을 안 할 수가 없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제가 어제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예전에였으면 아마 그분들이 그렇게 말했던 것들을 국민의 한 40%는 그렇게 믿었을 겁니다. 왜냐하면 내가 가지고 있는 스피커가 큰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니까 어떤 면에서 신뢰가 있었을 텐데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생방송으로 저희가 다 봤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각자가 다 평가할 수 있는 시간과 그리고 정보와 기술이 있기 때문에 이제 그게 잘 안 통한다. 그래서 좀 본인들도 좀 바뀐 시대에 바꿔가지고 좀 메시지를 바꿀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지금 중요한 포인트가 뭐냐면 대통령실 이제 청와대로 이전하잖아요. 그러면 유튜브 라이브 박스 만든다는 거예요. 대통령실 차원에서. 직접 하는. 저희들도 거기서 방송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저희는 유튜브 기반으로 그렇죠. 하고 있으니까. 근데 아마도 제가 보기에는 그 150개사 정도가 지금 대통령실 출입하고 있는데 다 할걸요. 전 다 한다고 봅니다. 아니, 안 할 수 없는 컨텐츠 아닙니까? 세계 매체가 선도를 하겠지만 다 할 거예요. 문화일보 안 하겠어요? 조선일보 안 하겠습니까? 그렇죠. 저는 한다고 봅니다. 이것도 그렇고 그 어제 이제 사실은 청와대 이전을 공식화한 게 징표가 저는 나왔다고 보는데 왜냐하면 트럼프가 이제 그 사명 과정을 보고 가져간 만년필 케이스에 대한민국 청와대라고 적혀 있거든요. 이미 제작부터가 청와대 이전을 염두에 둔 기념품이다. 이렇게 좀 생각이 드는 것이었고 그리고 많은 국민들이 그 라이브 쇼를 보면서 느꼈던 부분은 딱 그 속담이 생각나더라고요. 말 한마디로 천냥빚 갚는다. 맞아요. 정말 그 말 한마디가 얼마나 소중한 것이고 국제관계를 바꿀 수 있는 것인가. 대통령의 금원 한마디 한마디가 얼마나 소중한 것인가를 국민들이 몸소 체감했다고 보여지는 것이고 더 이재명 대통령이 대단한 부분이라고 하는 것은 문재인 정부의 외교 정책을 실용적으로 전환하였다는 점에서 예를 들면은 남북관계라는 게 우리가 민주정부가 들어서면 늘
우리 스스로 주도적으로 하고 싶은 욕망에 시달리거든요. 네. 그러니까 한반도 운전자론으로 대표되는 이런 것들이 문재인 정부 때만 있었던 게 아니고 김대중 전 대통령께서도 자신감을 가지고 우리가 남북 관계는 조율해야 된다. 우리만이 할 수 있다고 봤는데 그런 틀을 깨고 트럼프에게 키를 넘겨주면서도 뭔가 남북 관계 실익은 챙기겠다라는 실용주의적 이재명식 외교 노선을 보여줬다는 점에서 국제사회에서 굉장히 이렇게 탄복할 만한 그런 가치가 있는 발언을 하였다. 이렇게 평가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사실은 그 뭐 비공개 브리핑이 있었어요. 예. 고위 당국자하고 대통령실에서 이제 그때 제가 이제 질문한 게 바로 그 한반도 운전자론이었습니다. 예. 예. 그 남북 관계를 기반으로 해서 한반도의 운전석에 우리가 먼저 타고 미국도 태우고 일본도 태우고 러시아도 태우고 중국도 태우고 북한도 태워서 가는 거지. 예? 그러니까 예. 근데 그게 아니었더라고요. 우리는 페이스메이커였는데 그러니까 굉장히 예. 아쉽긴 하지만 이게 바뀐 어떤 국제 질서의 변화에 맞춰가지고 이야기를 해야 되는 상황인 것 같고요. 그러니까 물론 우리의 운명을 우리 스스로 당연히 개척해야 되겠죠. 맞습니다. 이제 그런 차원에서 뭐 우리의 주도권을 놓겠다라고 하는 건 아니겠지만, 예. 그러니까 적어도 북한의 반응과 미국의 반응이라고 하는 것이 그렇죠. 직접 지금 점점 더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전략적 행태가 무엇인지에 대한, 특히나 한반도 운전자론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문재인 정부에서 초기엔 잘 작동을 했지만 결과적으로 이제 마지막에는 이렇게 잘 끝나지 못했기 때문에 하노이 노딜 이후에 완전히 없어졌죠. 이제 그래서 거기에 대한 복귀로서 새로운 아이템이 필요한 건 사실인 것 그렇습니다. 같고요. 이제 하지만 이제 진행자가 말씀하시는 것처럼 우리의 주도권 우리가 가지고 간다라고 하는 그 기본 컨셉은 흔들리지 않을 것이다. 근데 네. 제가 가만히 생각해봤어요. 그러니까 제가 사실은 뭐 질문을 많이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일본을 먼저가 왜 그러지? 그러니까. 8월에 광복절이 있는데 그리고 두 번째 하고 많은 신문 가운데 왜 요미우리야? 요미우리가 가짜뉴스 또 이런 문제가 있었는데 왜 요미우리지? 그리고 이후의 관계에서 남북 관계는 우리가 주도권을 가져야지 이거를 왜 우리가 주도권을 놓는 거야? 그 소위 얘기하는 이게 이제 동맹파보다는 자주파에 근거한 인식을 가지고 이제 질문을 많이 했었는데 지금 생각해 보니까 그런 것들이 한반도와 그 주변 정세를 놓고 전체를 그 그림을 놓고 조망을 한 거죠. 예, 포석을 네. 놓으면서 하는 어떤 정치 행위였는데 제가 이렇게 미진해가지고 못 알아듣고. 아니, 근데 그런 질문을 자꾸 해야지 또 그 당국자 입장에서도 비어 있는 부분을 채울 맞아, 수 절충이 있고. 되니까요. 예, 그래서 네. 그런 질문하는 자체에 대해서는 오히려 되게 좋은 질문이라고 저는 그런가요? 생각합니다. 네. 예. 고맙습니다. 예, 그리고 사실 이제 이재명 대통령이 돌아왔을 때 물론 저희가 지금 잘했고 이제 첫발 잘 뗐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결과적으로 이제 한일 정상회담에서 비어 있는 부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과거사와 관련돼 있는 부분이라든지 위안부 관련된 이슈에 대해서는 향후 대처를 우리 정부가 어떻게 할지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아주 실용적인 차원에서 첫발을 그렇게 한일 관계를 뗐다라고는 하지만 그래도 메워지지 않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고 그것을 이 정부 5년 동안이 무엇을 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원칙적인 입장과 실용적인 걸 같이 말해주지 않으면 또 분명히 실망하게 될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 과제는 충분히 잘 짚으셨다고 네. 생각합니다. 하여간 그 끊임없이 고민하면서 끊임없이 학습하면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